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해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6월 추천 팟캐스트에. 근데 조금 뒷북이다. 늦게 봤어 우리가. 이 녹음 시점이면 7월 달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치.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올라갈 때쯤 되면 7월이 가까운데. 어쨌든 큰 쾌거입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고 공지 띄울 때쯤에 이벤트를 하나 딱 할 건데 스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사스러운 것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 베스킨 라빈스 오호. 파인트로 제가 오. 무려 3가지 맛을 그냥 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돈 보태셔서 패밀리 사이즈 하셔도 되고요. 예, 괜찮은 거니까 길게 좀 이번엔 좀 적어주세요. 2등한테는 물론 제가 아메리카노까지 1등, 2등한테 제가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짱이야. 어, 원래 5월까지는 내가 꼬박꼬박 확인했거든. 추천 팟캐스트 올랐나 우리가. 근데 6월달 너무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못했어. 아, 너무 바빠서 사람들. 그렇고 빨리 발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어쨌든 기쁩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작은 취지로 네. 방송을 시작했는데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이고. 저의 경품을 다 빼앗아 가세요. 그냥. 응모하시고 제 경품을 다 빼앗아 가세요. 그동안 추가된 구독자 수보다 6월 한 달 동안 추가된 구독자가 훨씬 많아. 진짜? 100명에서 288명으로 늘는 거지.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스미스가 자랑하더라고. 나 때문인 것 같다고. 리브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통계 수치 보니까 네가 리뷰 올렸을 때 그때 올라갔냐? 아니 리뷰가 아니고 내가 그 팟캐스트 진행하고 있는 거 거기서 동영상 파일럿을 올린 게 있는데 그날 이후로 갑자기 증가하더라고. 그거랑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 어쨌든 저희가 모자랄 수도 있는 방송인데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다우트입니다. 국내에서는 개봉했을 때 10,000명 정도밖에 보지 못했던 다우트인데요. 근데 솔직히 오늘 갑자기 이거 다우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사스러운 날인데 와 추천 팟캐스트다 하고서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우트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구독자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취지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뭐야? 절대로 아니고요. 이번 영화가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영화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나도 그 10,000명의 입장은 아니었어. 나중에 이제 보고서는 사람들이 회자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글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각양각색으로 다 해석을 하시더라고. 천천히 다 살펴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메릴 스트립과 필립 셰어머 호프먼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도 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자, 오늘 다우트를 골라주신 스미스 얘기를 먼저 해주시죠.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최근 영화 중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매드맥스하고 한여름의 판타지아 이 두 개가 좀 괜찮아 보였어. 근데 매드맥스 같은 경우에는 개봉 시기가 좀 지난 상태고 약간 이슈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우리가 좀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해서 좀 아쉽지만 배제를 했고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극장에 가서 보기에 좀 바쁘다는 의견이 있어서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전에 개봉한 영화를 다루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우트가 괜찮지 않을까 싶더라고. 원래는 제일 먼저 1순위로 생각한 게 더폴이었어. 더폴. 그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왓챠에서 평점을 검색해보니까 명주가 3점을 줬더라고. 그리고 러닝타임도 존나 길어. 굉장히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또 원성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좀 짧은 걸 골라보자. 100분 정도 되는 걸 찾아보자 해서 그 중에서 내가 괜찮게 본 게 다우트였거든. 이거 뭐 내용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고 배우도 괜찮아. 이거 그렇게까지 오래된 영화도 아니고 2008년 개봉해서 2009년에 한국에 상륙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은 참 의미부합이 참 잘 되는 것 같아. 오늘 주제가 이게 의심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 아니요.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자를 거를 갖다가 딱 준비를 해온 거 아니요. 아니지 이제 너한테 긍정적으로 맞춰주는 거지. 배려를 해준 거 아니야. 배려하는 거 아니야. 뭘 의심을 해. 전 오늘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 피해자예요. 예. 자 일단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존 패트릭 셰인디 어떤 감독인가요? 이 사람이 원래는 각본가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쓴 각본의 영화들을 본 거는 없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 다우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다우트는 원래 이 사람이 쓴 연극 극본이고 이미 여러 번 시연된 연극을 영화화하고 자기가 직접 감독으로 들어가서 만든 게 이 다우트라는 영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 번 연극으로 행해진 적이 있더라고. 맞아요. 김혜자도 맞아요. 한 적이 있고. 네, 지금도 그 다우트 하고 있고 꽤나 흥행하는 연극 중에 하나라고 어.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연극으로서 꽤 완성도가 있지 않나 싶어. 영화만 보고 연극은 못 봤지만 사실 굉장히 연극적인 영화잖아. 그치. 각본가로서 꽤나 명성이 있나 봐요. 첫 자기 영화에 메릴 스트립이랑 호프먼을 데려올 정도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박정수 배우님께서 그렇게 연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연극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보여주기도 하면서도 그게 연기력이 뒷받침 돼줘야 되는 그런 연극이거든. 그러니까 소수의 인물이 나오면서 그 인물들이 뭔가 함축적인 거를 갖다가 계속 내포하면서 폭발시킨단 말이야. 표현 같은 걸 갖다가. 근데 그게 충격적이고 빵빵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 그게 담겨져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을 긴장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해주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연극 대본처럼 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영화로 만들면서 나는 엄청나게 괜찮은 연출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으니까 아카데미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노미네이트 5개가 됐었는데. 그리고 전작 같은 거는 나도 각본이었을 때 영화들은 못 봤지만 얼라이브라든가 볼케이노는 존 트라볼타가 나오는 볼케이노였나? 그거랑 톰 행크스가 나온 볼케이노가 따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톰 행크스 볼게요. 여기에서는 톰 행크스의 볼케이노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그저 그랬는데 얼라이브는 좀 볼만했어 나는. 이 영화는 아무래도 배우가 음. 끼치는 영향이 크니까 배우에 길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메릴 스트립. 아니, 뭐 설명을 해야 하나 싶지만 설명하자면 네. 이 배우가 영화 찍으면 그 순간 그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카데미나 골든글러브, 미국 비평가상 이런 거에 노미네이트는 거의 된다고 봐야지. 그 말은 연기력이 워낙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도 되고 작품 보는 눈도 웬만큼 괜찮다는 거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작품들을 살펴보면 디어 헌터, 맨하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프랑스 대위의 여인, 소피의 선택, 아웃 오브 아프리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어댑테이션, 디아워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사랑은 너무 복잡해, 줄리엔 줄리아, 철의 여인, 어거스트, 가족의 초상 뭐 이런 영화들에 출연했는데 뭐 이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쯤은 영화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봤으면은 아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얼굴 딱 보면은 아 저 배우대 그러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우인데 이 사람의 필모그래피보다도 각자 어떤 거를 잘 봤는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다우트처럼 정색하면서도 좀 차갑고 그런 역할들이 나는 괜찮지 않았을까 싶어서 철의 여인이 마가렛 대처 수상 이야기잖아. 그거랑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거기에 편집장이 아주 짱이었지. 그런 연기들이 나는 메디스 카운티의 달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난 훨씬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 나는 메릴 스트립의 최고 장점은 얼굴이 없다는 거야. 자기 얼굴이 없어. 항상 배우 얼굴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 나왔을 때 그 역할에 대한 얼굴만 갖고 있지 자기 얼굴은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영화를 맡을 때마다 얼굴이 항상 달라져. 볼 때마다 저 배우였나 싶은 거. 특히 악마의 프라다를 찍은 다음에 맘마미아 나왔을 때 그 얼굴이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아, 이게 같은 배우가 맞나? 심지어 노래도 잘해. 너무 놀랬지.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어거스트에서는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막장 집안인데 딸한테 처맞고 줄리아 로버츠 그런 엄마인데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잠깐 읊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 울컥하는 느낌을 맞아. 받았었거든. 그때 그 연기 보고 깜짝 놀랐어. 음. 사실 이 영화가 난 그렇게 재밌거나 좋다고 얘기 못 하겠거든. 근데 그때 그 연기하는 거 딱 보고 아 이 영화는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볼 가치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 이 배우는 도화지를 넘어서 생명이 여러 개 있나 봐. 기름종이? 뭐 습자지? 나루토가 분신술 쓰면 변하잖아. 그런 사람 같아. 분신술 잘 둘째 딸 엿먹이는 장면도 인상적이었어.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포스랑 음. 연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음. 그 영화는 내용을 보기보다는 이 배우한테 압도당해서 내내 영화가 끌려가는 느낌. 이 배우한테. 그러니까 배우가 이 내용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내용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내용이 너무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 배우가 어쩔지도 모르고 멘붕에 걸려가지고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영화들도 있는데 이 배우가 나오면 일단 자기가 무조건 영화를 끌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단점 아닌 단점? 너무 연기를 잘한다? 디아워스 같은 거 보면 조연 역할도 상당히 잘하지.
그치. 그리고- 그때는 맞아. 뒷받침해주는 것도 되게 잘했어. 그리고 내가 이 배우를 정말 인상 깊게 본 건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였는데 이때는 더스틴 호프먼하고 나왔어. 둘이 부부인데 이혼하고 별거해서 누가 양육권을 가질지에 대해서 법정 소송을 하는 영화야. 양쪽 둘 다 사정이 있고 나름의 이유가 있고 굉장히 성실한 부모야. 서로에게 실망하고 안 맞았을 뿐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 메릴 스트립이 가녀리고 좀 절절한 여인?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했던 기억이다. 더스틴 호프만도 상당히 쩔었어. 그때 쩔었지. 소피의 선택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는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 끌려갔다가 미국으로 탈출해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여인 역할 하거든? 근데 나는 이때 상당히 놀란 게 폴란드어도 하면서 영어도 해. 근데 영어가 폴란드에서 막 미국으로 온 이주자 뉘앙스를 띄워야 되잖아.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영어를 구사하는 연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내가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영어 연기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건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그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서 그게 애니메이션이잖아.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 성우도 나왔거든. 주연 성우였는데 그때 목소리가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처음엔 메릴 스트립인지 몰랐어. 나중에 성우 누군가 하고 찾아봤는데 메릴 스트립이었던 거지. 그래서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지. 가정사도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몇십 년째 잘 살고 있다고. 후소수도 없고 평범하게 지나갔다고. 만약에 내가 메릴 스텝이 아내라고 치면은 아내가 워낙 강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살 것 같아. 사고 안 치고. 그냥 행복한 삶. 오늘 조용. 다우트처럼 막 추워졌지. 결혼했는데. 연기도 그 정도 할 거면 실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소름 끼쳐. 상상해버렸어. 소름 끼쳐. 그 상상하지 마. 소름 끼친다 진짜. 쉣. 너의 옛날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의 죄를 난 알고 아유. 너희 엄마한테 전화했다. 무섭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잘 살 수밖에 없겠네. 수상 기록만 보더라도 아카데미 3번 받았지. 주연상 2번, 조연상 1번. 칸에서도 받았지. 베를린하고. 베니스만 받으면은 얘도 그랜드 슬램. 아마 역대 여배우 원탑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그치. 뭐 굳이 솔직히, 논하자면 전때 배우인 캐서린 헵번이라고 아카데미 아. 4번 대신 이런 배우가 있어서 둘을 주로 비교를 하지. 캐서린 헵번은 메릴 스트립을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 연기 기계라고.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 너무 완벽한 연기 기계라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번에 스틸레리스로 줄리엣 무어가 받았잖아. 그랜드 슬램. 그랜드 슬램을 했긴 했는데 메릴 스트립도 많이 후보에 올라간 건 사실인데 못 받았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정확하게 작품을 아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못 받을 때도 되게 많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뭐 연기력이 하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후보에도 많이 올라가고. 자, 그럼 남자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필리시모어 호프먼입니다. 모스트 원티드맨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작년작이지. 헝거 게임에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유작으로 치자면은 촬영 기점으로 했을 때는 모스트 원티드맨이 유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극장에 아무도 없더라고. 나 혼자서 봤거든. 그 관객이 한 그래? 명도 없었어. 너무 행운 시간이었나 괜찮은 봐. 영화인데 캐스팅도 화려하고 극장이 내가 외진대로 가서 레이첼 메가담스도 나오고.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잔잔한 스릴러물이라고 해야 될지 추격물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에 스릴러. 봤는데 거기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라든가 걱정하는 모습 보면서 죽었다는 소식 듣고 봤었던 거기 때문에 안쓰러워 보이더라고. 연기를 보면서 이게 유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 개인적으로는 카포티라든가 카포티. 매그놀리아나 머니볼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었는데 딱 그랬고 마스터가 진짜 카포티랑 마스터를 좀 내가 주의 깊게 봤긴 했는데 다른 TV 프로그램에서 설명해줄 때는 어릴 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대. 그런데 한 20대 후반서부터인가 중반서부터 배우 생활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 연기가 아무데나 들어가도 처음에는 뒷받침해주는 걸 너무 잘했어. 그런 거를 하다가 갑자기 주연격으로 올라가더니 그 중후함이 갑자기 배가 되는 거야. 이게 나도 보면서 참 신기하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아카데미까지 받을 때 카포티로 받았지. 카포티로 받을 때 난 비판 같은 걸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 너무 잘해가지고.
카포티에서 역할 상당히 인상 깊었지. 목소리도 세된 목소리에 동성애자고 얍삽한 저널리스트 이런 야비한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성장해 나가는 이런 캐릭터였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어. 나는 나중에 정신병 걸리지 않았을까 그랬을 정도로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이 배우도 얼굴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가 확실히 후반때였던 것 같아. 초반에도 이 사람이 나온 영화를 다 봤어. 연애 향기나 매그놀리아, 북유나이트 봤는데 리플리도 그렇고 얼굴이 솔직히 그렇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 흔한 조연 얼굴이었어 그때는. 근데 받침은 잘해줬다니까. 근데 그 이후의 작품들 보면은 아 이 사람 이 배우의 얼굴이 이렇게 있었네라는 얼굴이 그때부터 들어오더라고. 메리 스트립이랑은 확실하게 다르지. 자기 연기 분야도 확실하고 얼굴도 확실히 보이고.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생각보다 젊게 죽었어. 4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한창 나이에.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얼굴이 아쉽. 노안이다 그렇지. 외모에 비하면 꽤나 놀랍긴 하지만. 헝거 게임 내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배자 역할이라든가 왕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맡았으면은 좀 더 스펙트럼한 연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잘할 것 조금 같아, 들어. 그리고. 내가 놀란 게 내가 이 배우 영화를 20편 가까이 봤더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봤나? 싶은 거야. 그래서 목록을 딱 봤어. 보니까 이 영화 나왔었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다 검색해봤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 근데 이런 데서 나왔었구나, 이런 얼굴이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놀랍더라고. 혹시 이 배우가 어떤 배우였는지 궁금한데 이 배우가 나온 영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검색해보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후반에 나온 작품들이 살이 쪄서 그렇지 되게 잘생긴 얼굴이잖아. 나는 이 배우 볼 때마다 디카프리오랑 겹치는 모습이 있어요. 아 좀 살 좀 빼서 건강 관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25시쯤만 해도 그렇게까지 뚱뚱하진 않은데 거기서는 찌질한 학교 선생님 역할이었지. 그다음 이게 주연 둘이고 조연도 화려해. 네 에이미 아담스. 아 근데 에이미 아담스보다도 주연 투톱이 너무 강해서 두 명이 그걸 다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니야? 남우 주연하고 여우 주연 둘 다 올라가도 무색한 그런 영화가 됐었지 이게. 에이미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캐치 미 이프 유 캔 여기 병원 간호사 역할. 디카프리오가 속아 넘어가는 가지고 거. 그렇지. 결혼까지 갈 뻔하다가 결국 결혼 못하는 그런 역할이었지.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내가 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에 남더라고. 여자 주인공 격이었잖아. 나는 그런 쪽에서 기억나던 거 하나랑. 근데 아메리칸 허슬에서는 아담스도 아담스인데 나는 로렌스가 너무 세서 제니퍼 로렌스가 너무 세서 맞아. 조금 묻힌 거 없지 않아 있었긴 했었고. 영화가 좀 실패했지. 캐치 미 이프 유 캔 나는 제일 잘 본 것 같아. 마스터에서 호프먼하고 같이 나왔었지. 부인과 남편 역할로. 허에서도 나왔네. 허. 허에서는 호아킨 피닉스의 오랜 친구 역할로. 마스터에서 호프먼 자위 시켜주잖아. 그런 거 보면서도 다시 한번 조우를 했으니까 메릴 스트립하고도 잠깐 조우를 했었잖아. 어쨌든 간에 이 세 명의 삼각구도가 조우한 것 같기도 해. 에이미 아담스 굉장히 이쁜 배우 그런데 나이가 많은데도 지금도 굉장히 동안 외모를 잘 유지하고 있는 배우 중 한 되게 명이죠. 만성이지. 되게 네. 그 다음 배우는 비올라 데이비스. 이 배우는 딱 그런 역할이지. 흑인 아줌마 조연 역할 할 때. 얼마 전엔 엘리노어 릭비도 나왔고. 정말 인상 깊게 본 게 헬프. 헬프 오케이. 엠마 스톤과 서로 그 마음을 교감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 이런 걸 같이 하는 이런 역할이었지. 그거는 좀 찡하게 본 것 같아. 파프롬 헤븐에서도 줄리엣 무어와 같이 합을 맞췄었고. 참 기센 흑인 아줌마 역할이었는데 흑인 얼굴을 비슷비슷한 얼굴이었어서 내가 잘 인식을 못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때 그 헬프에서 나왔던 그 모습은 되게 인상 깊었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도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영화 보면은 헷갈리는 얼굴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이분은 나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아. 이분이랑 우피 골드버그 딱 두 명은 기억이 확 나는 것 같아. 우리가 배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캐스팅이 너무 화려해서 어벤져스를 능가하지 이 정도면. 아니 어벤져스는 저리 가라고. 두 명의 투톱으로만 봐도 이거는 아카데미 콤비어. 무조건 작품성 있겠구나 하고선 틀 수밖에 없는 캐스팅이지. 시놉시스를 짚어보자면 일단 배경은 1964년에 브롱크스 성 니콜라스 교구 학교고 두 명의 인물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플린 신부, 알로이시스 수녀 이 두 명이 이 교구 학교의 중심 인물이죠. 신부는 처음에 설교를 하는 걸로 등장하고 알로이시스 수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 신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장면으로 처음 시작을 하고 결국은 둘의 성향과 입장에 의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알로이시스 수녀는 풀린 신부를 아동 성추행범으로 인식한 다음에 이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죠. 결국에는 이 시도가 성공을 해서 풀린 신부가 교구에서 떠나는 것처럼 생각이 됐으나 알고 보니 풀린 신부는 다른 곳으로 영전을 해서 간 것이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알로이시스는 실망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이런 스토리가 되겠어요. 스토리 자체는 복잡하지 않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풀린 신부는 진보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알로이시스 수녀는 좀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인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의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 사건으로 등장하는 게 풀린 신부가 정말 아동 성추행을 했냐 안 했냐 이 사건이 먼저 던져진 다음에 이걸 가지고 둘이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마무리고 이런 거니까 내용 자체는 상당히 간결한 그런 영화죠. 근데 그 간단한 내용에서 상당히 다룰 여지가 많다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갈등 축이 있어요. 예컨대 방금 말했듯이 풀린 신부와 알로이시스 수녀는 진보적인 종교관과 보수적인 종교관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흑백 갈등이 또 보여요. 흑인 학생이 풀린 신부의 아동 성추행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당시만 해도 흑인이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 상황이고 이 학생은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정은 노동자 가정이고 생기가 힘든 가정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죠. 흑백 갈등이 이런 식으로 예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성적 갈등도 있어. 풀린 신부는 남성이고 알로이시스 수녀는 여성인데 남성과 여성의 갈등. 이 수도원과 카톨릭 사제라는 계급은 모두 남성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남성들의 카르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알로이시스 수녀는 그 사이에서 외로운 처지지 마이너고 비주류고 그런 남녀의 성별 갈등 이것도 보여지고 일단은 이런 카톨릭 학교에서 보면 규칙들이 몇 개 있잖아. 손톱을 깎는다든지 볼펜을 쓰면 안 된다든지 뭐 이어폰을 끼면 안 된다든지 뭐 기타 등등 규율이 좀 엄격한 거에 대해서 카톨릭 학교는 저러겠구나. 내 애를 보낼 만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 1964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한창 열리고 있던 때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뭐냐면은 1962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23세가 개최를 한 이런 사건인데 이때 점점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흐름으로 사회는 변해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이전처럼 교회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게 되지 교회의 가르침보다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치라든가 사회의 이런 담론들이 훨씬 우세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카톨릭의 가르침을 그렇게까지 절대시하지 않게 된 거지. 이런 상황에서 요한 23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가 개혁해야 되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어. 공의회라는 건 카톨릭 내에 있는 고위 사제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여는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로 카톨릭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어. 타종교에 훨씬 관용적으로 되고 현대적인 관습을 따르게 되고 이전의 전통을 어느 정도는 버리고 진보적인 종교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 사이에서 당연히 많은 알력과 갈등이 있었고 그치. 전통적인 카톨릭의 흐름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에 반대로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개혁파들이 당연히 있었고 이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알로이시스 수녀라는 사람과 풀린 신부가 그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초반부에 풀린 신부가 설교를 하면서 케네디의 죽음을 얘기하잖아. 맞아.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었고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던 시기란 말이야. 이렇게 64년도를 배경으로 잡은 게 그냥 쓸데없이 잡은 게 아니라는 거지.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느 정도 설교 같은 걸 할 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때 혼자만 절망하면 힘들 것이다. 같이 절망해야 서로 힘이 되면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영화 내용이랑도 교묘하게 이어지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니까 그런 게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 설교를 할 때 자기에 대한 얘기를 섞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하잖아. 화를 난다거나 제가 끝날 때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만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초반에는 본인이 했던 행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절망은 같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벌써.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 뭐 물론 좋은 설교긴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성당에 있는 신자고 이 호프먼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굉장히 시험이 들 만한 이야기 아닌가 사실. 결국에는 아동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결말이 나잖아. 모호하게 처리가 되지. 모호하게 처리는 되지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결국 자기가 그만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구차한 변명을 하는 거지 사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심지어 에이미 아담스는 울기까지 하고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굉장히 시험이 됐을 것 같아. 가식적인 데다가 얼굴에 가식의 철판을 쓴 듯한 느낌. 가시기 절파? 그 설교의 요지는 의심이 오히려 확신이 못 가져다주는 결속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이런 얘기였지. 의심이 확신보다 낫다. 바티칸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바티칸 이야기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해준 거는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종교 영화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지. 옛날에 10개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사람들이 다 아는 종교적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평화롭고 성경 구절대로 영화를 진행하거나 그런 것에서 90년대나 한 80년대서부터는 스릴러라든가 아니면 추적하는 거라든가 그런 데에서 성경 구절이 갑자기 많이 쓰여지게 됐고 액션이라든가 스릴러라든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영화제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면은 종교에서 권위라든가 제한이라든가 인권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다 부합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오늘 다룰 다우트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걸 갖다 종교 영화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배제를 했단 말이야. 이거 색이 너무 짙어서 그쪽으로만 갈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팽배했는데 나중에 곱씹으면서 느꼈던 것이 두 명이 얘기했었던 시각이라든가 나도 그런 시각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작품이 있기에 투톱이라는 배우들이 이거를 너무 잘 이끄니까 연극과는 또 다른 영화의 세계를 갖다가 잘 보여준 작품이다. 그렇게 나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60년대라는 배경이 어떤 시기냐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전쟁을 겪고 금욕적이고 인생의 단맛 쓴맛 이런 걸 다 보낸 네거티브한 세대인 반면 이 당시 60년대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그거는 부모 세대 일이고 자신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상황에서 자라났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고 활력이 있었고 이때 그래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니 뭐 히피 운동이니 68 혁명이니 굉장히 다양한 구세대를 몰아내고 좀 더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흐름으로 가려는 그런 시도가 우세했던 시기란 말이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한국으로 치면은 80년대 9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지.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있잖아. 6.25를 통해서 종래의 유교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양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박살이 나고 모두가 쌍놈이 되고 모두가 빈민이 되고 모두가 평등해지고 모두가 산업화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이런 격동적인 상황 속에서 이전의 도덕이나 가치나 윤리 이런 거는 모두 버리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살아가는 이런 시기였잖아. 정신없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서구권도 그런 질곡을 겪었다는 거지. 이전에 카톨릭의 가르침, 기독교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이미 사장이 되고 모두가 락을 추구하고 마리화나를 추구하고 이런 시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계속 보면은 알로이시스 수녀가 바람을 굉장히 혐오하잖아. 뭐 이렇게 바람이 부냐고. 그리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발현, 활기찬 모습 이런 거를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여기서도 그 시대적인 조류가 많이 보이는 거지. 그 점에서 이 영화는 종교 영화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회 영화고 정치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얘기도 중간했잖아. 막 볼펜을 쓰는데 볼펜 쓰면 글씨가 망가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글씨가 다 망가져서 이래 되면 안 된다고. 뭔가를 자꾸 내포해.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돼. 어떻게 보면은 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교황 사진 걸라 그러면서 이건 교황 때문에 거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앞에 볼 때 뒤에 학생들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대사 한마디마다 그리고 나는 이 배우가 매력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 중간에 그 할머니 수녀들 나이 드신 수녀들 챙겨줄 때 아, 나는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힘이 있는 수녀인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수녀 눈이 멀었으니까 딴 데 보내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막 그런 눈 얘기도 멀어서. 했잖아. 아니, 딴 데 보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게 계속 있어야 돼. 밝혀지면은 안 된다고. 챙겨줘야 안 된다고. 된다, 이런 얘기였지. 아 그랬어? 초반에, 그러니까 다시. 이게 만약에 밝혀지면은 이 사람은 은퇴를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클린 신부하고 얘기할 때도 아 그 수녀님 앞을 못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감싸주잖아. 도미노처럼 넘어진다. 차가움 속에 또 오남. TMI를 못 봤구만. 그런 그게 거라고 봐야 딱 되나? 그걸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은 수녀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여성들의
챙겨주는 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성 위주로 구성된 그 사제단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남녀 갈등. 또 거기서 남녀 갈등이요? 그때 엄청 답답하긴 했어요. 수녀들끼리 밥 먹을 때 우유 따르고 어, 그 옆에 에이미 아담스가 먹을 때 이거 못 먹을 것 같아서 버리니까 그거 다 째려보면서 먹으라고 어, 압박 주고 어. 그것도 좀 그렇고 요즘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마디 한 다음에 누가 전공 관련된 학교 문제냐고 그러니까 전 지금 스무고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딱 끊어버리잖아.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나? 초반 한 거의 20분? 어. 이 정도 동안 별 내용이 없어. 근데 뭐에 할당하냐면 이 두 주연의 묘사에 할당을 해. 계속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주면서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지. 결정적인 장면이 학교 등교 시간에 에드하고 에이미 아담스하고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클린 신부는 같이 옆에서 거들고 있고 옆에서 보면은 화목하게 신부하고 수녀님이 애들하고 대화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이런 장면인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메릴 스트립이 창문 안쪽에서 멀찍이 바라보는 게 보여. 이 장면 때문에 이 화목해 보이는 장면이 굉장히 불온하게 느껴지는 거지. 불안하고. 마치 조스가 다가오는 것처럼.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스마우그의 용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또 마침 한 명 불러내잖아. 그러고서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울리더니 한 명 불러내가지고 야단치고 이런 거에서 두 캐릭터를 대비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약간 그 영화 내에서 캐릭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 시선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해. 아무래도 호프만한테는 관객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에이미 아담스도 호의적인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 반면 메릴 스트립은 당연히 꼰대, 무서운 미친 개 같은 느낌. 답정너. 그렇게 가니까 아무래도 영화 내에서 분위기를 설정해주지 캐릭터에 대해서. 학주 느낌? 이 캐릭터의 모델이 있어. 이게 모델이라고 분명하게 내가 단어는 못하는데 내 생각엔 분명히 어느 정도 모델링을 했다고 보는 게 파스칼리나라는 수녀가 있어. 이 수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한 23세가 교황으로 즉위하기 전에 사실상의 실권자였거든. 수녀의 몸으로 교황청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는 추기왕들에게 싸대기를 날리기도 하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권력을 누리던 이런 수녀란 말이야.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도한 요한 23세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 이 사람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강성 카톨릭 신자였거든. 그리고 당연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별로 안 좋아했지. 카톨릭의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이 캐릭터를 나는 분명히 모델링 했을 거라고 보거든. 딱 동시기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지명도가 높고. 자, 그래서 영화 내용으로 보면은 호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호프만과 꼰대 같은 이미지의 메릴 스트립이 의심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는데 그 부분부터는 이제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